아니, 나도 근데 막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를 좀 이렇게 많이 깨야겠다는 생각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거를 마음에 있는 걸 딱 내가 원하는 표현으로는 좀 잘 안 돼. 그럴 때가 많아. 그러니까 이런 뭐 어떤 느낌 같은 걸 뭘 하다가 뭐 이런 느낌 같은 거를 설명해주고 싶은데 그것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표현이 되지만 그 이상을 표현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그래야 되나? 음. 오늘은 빨간 장화 에쿠니 가오리의 소설이야. 보다 보면 뭔가 진짜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되게 뭔가 막 내가 이 여자라면 어떡할까? 내가 이 남자랑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난 처음에 진짜 얘네는 이혼해야겠다. 이런데 왜 살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내가 아까 전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너네도 그럼 왜 살아? 약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 소설을 막 볼 땐 얘네는 이 부분은 곧 이혼하겠다 싶었는데 다 보고 나니까 이혼하지 않더라고. 계속 살더라고. 그걸 안 상태로 이걸 보고 난 되게 여러 이 책을 다 본 지 한 지금 3개월 됐나? 3, 4개월 지나고 나서 이 책을 이제 책 정리를 해서 책 방송을 해야겠다 하고 책 정리를 하기는 한 3, 4일 전부터 다시 이렇게 제대로 방송할 준비를 하면서 다시 봤는데 얘네가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는 그러니까 계속 같이 산다 약간 이런 걸 뭐 일이 안 상태에서 또 다시 막 그런 상황들 같은 걸 막 보고 이러니까 나도 뭔가 근데 또 그래 뭐 살 수 이렇게 그냥 사는 것도 약간 이 여자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 그런 남자, 그러니까 내가 막 여자가 막 얘기를 해 막 자기야 막 오늘 막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막 얘기를 해도 내 얘기를 안 듣는 남자야. 내가 자기야 포도가 나 사과가 나 뭘 갈아줄까 약간 이렇게 하면 포도 사과 둘 중에 하나를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응이라고 하는 남자야. 응. 그러니까 내가 뭘 얘기를 하든 안 들어. 나는 제발 자기야 지금은 오늘은 응이라고 하지 말아줘. 이렇게 막 마음속으로 빌어. 진짜 또 응이라고 하면 나 너랑 끝낼 거야. 나 진짜 너무 화가 날 것 같거든. 이걸 매일 생각하는데 이 남자는 어김없이 응이라고 하는 남자야. 내가 아까 질문을 응이라고 하면 안 되는 질문들을 해도 이 남자는 안 듣고 있으니까 응이라고 하고 마는 남자야. 이 여자는 이제 나중에 마음속으로 응이라고 하지 마. 제발 응이라고 하면 나 이제 너랑 뭔가 한계를 넘을 것 같아. 나 오늘 그냥 너한테 끝을 말할 것 같아. 이렇게 막 마음속으로 비는데 남자가 응이라고 하는 순간 웃음이 나. 역시 너는 또 내 기대를 내가 뭘 기대를 한 걸까? 네가 나는 이 질문을 하면서 응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지만 너 입에서 응이 나올 걸 그걸 기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냥 약간 웃음이 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같이 사는? 빨간 장화 시작할게. 이 남자애네 어머니,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는 시어머니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 도쿄에는
그렇게 만난 게 없지만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한다. 도쿄엔 그렇게 맛있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히와코가 골라온 건 그런대로 맛있구나. 물론 그런 말투가 히와코는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그렇더라도 애써 자신을 칭찬하려는 상대의 마음만은 헤아릴 수 있었다. 8페이지. 평소 같으면 옆에 쇼조가 서 있었을 것이다. 선체로 주간지를 읽으리라. 전신주 같은 사람이다. 히와코는 곧잘 그런 생각을 한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옆에 그 전신주가 없다. 쇼조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다. 하지만 히와코는 10년이라는 세월이 어쩐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 신혼은 아니지만 안정된 부부로 느껴지지도 않는다. 그저 둥둥 떠있다. 의지할 곳 없이 둥둥 떠다니는 느낌. 아이가 없는 탓인지도 모른다. 15페이지. 가게에 나붙은 점원 모집 벽보를 보고 쇼조에게 의논했더니 두말 없이 창성해 주었다. 당신이 하고 싶다면 하면 되지 라고 했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고 나서 시부모에게 알렸다.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다. 그들은 히야코가 아니라 쇼조에게 잔소리를 했다.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고 물은 모양이다. 히야코가 가엾잖니.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럴 때면 이미 말이 본래의 의미를 잃고 만다는 점에서 히야코는 위화감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아니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라고 말해본데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의미를 잃은 말은 히야코를 제외한 부모 자식 사이에서 마치 암호처럼 오갈 뿐이다. 히야코, 왜 내 말은 통하지 않는 걸까? 쇼조에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 쇼조, 통하질 않아? 하지만 그 물음은 쇼조에게조차도 통하지 않았다. 쇼조, 아버지 어머니 다 히와코 너를 마음에 들어 하셔. 마음에 들어 한다는 말 그 자체가 애당초 히와코의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 점을 쇼조에게 설명할 수는 없었다. 히와코는 말수가 적구나. 시어머니에게서 여러 번 그런 말을 들었다. 비난은 아니었다. 단순한 당혹감에서 나온 말이었다. 식어버린 커피를 홀짝이고 창밖을 보며 히야코는 쓴웃음을 짓는다. 양쪽 모두 당혹스러워지기 위해 나는 다시 그곳을 향해 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한다. 30페이지. 히야코는 말수가 적은 아이였다. 주위 어른들은 대개 그것을 어른스럽구나 하고 표현했지만 아마도 무뚝뚝했지 싶다. 술 취한 숙부에게 귀염성이 없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그러나 쇼조와 결혼하여 1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니 그 무렵 말수가 적었던 것은 뭔가 특권적인 침묵이 아니었을까 싶다. 말 없고 귀염성이 없어도 제잘되며 귀염성이 있어도 아무 차이 없이 충분히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특권적인 침묵. 시어머니, 히야코는 말이 없구나. 예를 들면 시어머니는 지금도 그런 식으로 말한다. 하지만 히야코 생각에 그건 사실과 달랐다. 그 증거로 낮에 가게에 온 요시노 할머니에 대해 아까부터 쇼조에게 누누이 설명하려 하고 있다. 머리가 있지? 뒤죽박죽이야. 반백에 가까운 머리를 엄청 짧게 잘랐는데 막 자다 일어난 사람처럼 여기저기 떡이 지고 나머지는 태풍이라도 맞은 양 죄다 헝클어져서는 저녁 식사 마치고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보는 것 같지도 않게 보던 쇼조는 해 하고 말했다. 얼굴이 워낙 무섭게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난 그 할머니가 화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그렇지도 않더라고. 막 가로수가 팔에서 예쁘다고 막 가보라고 나한테 그런 말도 하더라니까. 남편, 해? 히야코는 웃음을 터뜨리고 만다. 아, 무슨 맞장구가 그렇게 서툴러?
왜 아내가 웃음을 터뜨렸는지도 몰라 얼빠진 표정으로 TV에서 눈을 뗀 쇼조를 남겨두고 히야코는 여전히 쿡쿡 웃으면서 부엌으로 돌아간다. 이 여자가 어렸을 땐 되게 말이 없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시어머니나 뭐 그런 다른 사람들한테도 너는 왜 이렇게 애가 말이 없니? 되게 조용하다. 성격이 너무 차분한 거 아니야? 말이 참 없는 사람이구나 이러는데 이 여자가 이제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고 나서 남편한테 막 그날 있었던 일을 다 떠드는 거야. 막 오늘 막 자기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왜 나 어릴 때 나도 무뚝뚝하다는 얘기 들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남편한테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지?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 듣지도 않는 남편한테 아까 낮에 있었던 별로 그러니까 막 자기가 생각해도 재밌는 일은 아닌 거잖아.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든 이 남자는 관심도 없는데. 근데 이 낮에 있었던 일을 이 남편한테 설명해야겠다고 왜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남편한테 설명을 하고 남편이 막 그냥 중간중간 뭔가 되지도 않는 약간 이런 맞장구 치는 걸 보면서 얘는 근데 그게 재밌었대 그냥. 뭔가 그렇게 맞장구 쳐주는 남편이 웃겼다 그래야 되나? 맞지도 않게 듣지도 않으면서. 어째서일까? 히야코는 생각한다. 건성인 게 빤히 보이는 저 사람의 맞장구가 어째서 나는 행복하게 느껴질까? 건성인 게 빤히 보이는 하지만 너무나 슈조다운 서투른 맞장구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애당초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히야코는 좀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근처에 사는 아마도 혼자 살며 고양이를 여러 마리 기르고 있는 할머니 이야기 따위에 슈조가 흥미를 가질 리가 없는데 그녀의 머리 모양이든 그녀가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해준다는 것이든 그 어느 쪽도 히야코가 하고 싶은 말과는 달랐다. 이 아내가 머리를 자르고 왔어. 남편, 잘랐어? 아내, 잘랐어. 똑같은 말로 히야코는 대답한다. 어깨까지 내려왔던 머리를 턱 부근에서 가지런히 잘랐다. 아내, 긴 머리가 나왔어? 슬쩍 떠봤다. 남편, 아니. 곤란한 듯이 대답한 슈조는 이미 히야코에게서 눈길이 떠난 후였다. 구두를 벗고 복도라 부르기엔 너무나 짧은 맨션 복도를 걸어 침실로 향한다. 히야코는 미소 짓는다. 이 사람의 이런 점을 좋아했던 거다. 곤란해하는 구석. 말이 없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듯한 구석. 히야코는 그 세계가 욕조처럼 따스하고 좁고 특별하게 느껴진다. 아마도 어릴 적에는 히야코 자신도 그런 세계에 있었으리라. 아내, 오늘 요시노 할머니랑 또 만났어. 처음에는 난 줄 몰랐던 것 같아. 언제나 그렇듯 슈조 앞에서 히야코는 묘하게 수다스러워진다. 마침 나도 머리 자른 후였고 앞치마도 안 둘렀고 왜 있잖아 점원이란 가게 밖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거. 슈조는 대답이 없다. 아내, 앉아. 나는 이 사람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곰곰이 생각한다. 잘 먹겠습니다. 이 집에선 잘 먹겠습니다. 라고 입 밖에 내어 말하는 사람도 히야코뿐이다. 다만 슈조는 예의 바르게 히야코의 그 말을 듣기 전까지 젓가락을 잡지 않는다. 언제부터인가 그게 두 사람의 습관이 되어버렸다. 나 습관이란 거 좋아해. 히야코 말에 슈조는 고개를 끄덕인다. 슈조가 왜 끄덕이는지 알 수 없어 히야코는 웃음을 터뜨리고 만다. 남편, 왜 웃는데? 히야코, 슈짱은 왜 끄덕였는데? 또다 하고 생각하면서 히야코는 되묻는다. 대답이 돌아오리란 기대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또다시 나는 두둥실 가뿐한 기분, 행복이라 부르고 싶을 만큼 유쾌한 기분으로 쿡쿡 웃음 짓고 있다. 여기는 좀 약간 그 생각이 났어. 아까 전에 이 여자애가 그러니까 알바를 하기 시작했잖아. 가게 점원으로. 근데 자기가 일하는
점원으로 일하는 곳에 어떤 할머니가 자주 오는데 그 할머니랑 오늘 처음으로 바깥에서 만난 거야. 그러니까 점원이 아닌 곳에서. 근데 그 할머니가 그 바깥에서 나를 보니까 그 아내를 보니까 처음엔 못 알아보셨던 것 같아. 오늘 마침 머리도 잘랐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점원 일을 하는 사람은 뭔가 그러니까 다른 손님 입장에서 보면 밖에선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대. 아내. 남편한테 또 뭐라 그러지? 헛소리라 그래야 되나? 또 막 이런 이야기를 좀 잘해, 이 여자애가. 오늘 당신은 요시노 할머니랑 만나지 않았어. 신중하게 히야코는 그 말을 입에 담는다. 중년의 남자 미용사가 입고 있던 검정 셔츠와 바지를 보지 않았고 찻집 벽에 걸려있던 해변 풍경을 묘사한 석판화도 보지 않았어. 그건 거기에 있었는데 내일이면 사물은 이미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데. 슈조, 남편. 보면 좋은 일이라도 있어? 진지한 얼굴로 슈조는 물었다. 아내, 없어. 히야코는 자신있게 단언한다. 행복이라 부르고 싶은 유쾌함은 뚜렷한 체념과 더불어 히야코를 안심시키고 미소 짓게 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을 했대. 하지만 당신은 전철을 봤지? 라고 마음속으로 계속했다. 회사의 책상을, 창틀을, 회사 사람들의 얼굴을 봤겠지? 그리고 남편한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좋은 일은 없지만 그걸 그러니까 안 봤다고 해서 그거를 보면 좋은 일이 있어? 남편이 그렇게 물어봐서 좋은 일은 없지만 나는 봤어. 머리가 부스스한 할머니며 파란 실버카를 말이야. 슈조, 남편. 나는 아냐. 슈조는 말하고 TV로 눈을 돌렸다. 아내. 그렇네. 차 끓여올게. 부엌으로 간 히야코는 새하얀 불빛 아래에서 주전자에 물을 담아 불에 올렸다. 히야코는 낮의 일이 정말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이제 확신이 서지 않는다. 오롯이 히야코만 본 것. 근데 그래도 이 남자가 좀 착한 것 같기는 해. 진짜 되게 뭔가 뭔 헛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말이잖아. 내가 오늘 본 거를 막 그냥 갑자기 얘기를 해. 나는 오늘 이런 걸 보고 오늘 나는 홍대에 가고 그래서 중간에 어떤 가게 간판을 봤어. 그냥 이런 막 나열을 하잖아. 남편이 안 봤던 것들을. 그래서 남편이 네가 오늘 봤다는 거 그거 보면 뭐 좋은 일이라도 있어? 그러니까 아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야. 그치만 나는 그것들을 봤어. 이러고 입 밖에 꺼내지는 않지만 당신은 근데 오늘 내가 못 봤던 어떤 것을 보았겠지? 라고 막 얘기를 해. 근데 여기에다가 남편이 그래도 대답을 해준 게 그래 나는 안 봤어. 그래 너는 봤지만 난 안 봤어. 그냥 약간 이렇게 대답해주는 것도 좀 착한 것 같기는 해.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냥 뭔가 근데 나만 본 거 그거는 진짜로 있었던 일인가? 오롯이 나 혼자만 봤던 그거는 진짜 존재했던 일인가? 약간 뭐 이런 생각을 했대. 응. 56페이지. 얘네가 여행 같은 걸 가, 이 부부가. 이걸 다 어떻게 먹나 싶을 만큼 갖가지 요리가 테이블 가득 차려져 있다. 유카타 차림에 방금 목욕을 마친 상기된 얼굴로 마주 앉아 식사를 한다는 것이 히야코는 왠지 모르게 어색하다. 처음으로 남자와 둘이서 여관에 묵었을 때 이 멋쩍은 기분은 자신들이 아직 어리고 미혼이기 때문일 거라고 히야코는 생각했다.
그때 히야코는 여관에서 식사하기가 부끄러운 건 부부도 아닌데 부부 취급을 받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남편. 이거는 뭐지? 슈조가 묻는다. 아내. 생선 알이야. 젤리처럼 굳혀놨네. 남편. 이거는? 아내. 글쎄 무슨 생선살 다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아내가 대답을 했. 남편이니까 막 음식들이 막 차려져 있었어. 근데 아내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거 뭐지? 아내가 이거 생선 알이야. 젤리처럼 굳혀놨네. 그럼 이건 뭐야? 이건 무슨 생선살 다져놓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아내가 이렇게 대답해줄 때까지 젓가락을 대지 않는데 그 음식들에. 그래서 아내가 근데 그냥 먹어보면 알 텐데 이렇게 말을 해줘. 먹어보면 알 텐데. 남편은 응 이라고 대답을 했어. 응 하고 대답해놓고 슈조는 이내 국그릇의 뚜껑을 집어들며 물었다. 이거는 뭐지? 거기엔 대답하지 않고 히야코는 말했다. 아내, 부부끼리도 부끄럽구나. 버터로 지진 쇠고기를 입에 넣는다. 남편, 뭐가? 아내, 여관밥. 남편, 응. 아내, 왜 그런 것 같아? 침묵이 생겨났다. 히야코는 국을 훌훌 마시고 된장 바른 흰살 생선을 수석인다. 아내, 그러니까 어째서 그런 것 같아? 밥 공기를 내밀면서 묻자 슈조는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남편, 뭐가? 히야코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한순간 놀란다. 배워도 자꾸만 잊어버린다. 이 사람한텐 내 말이 통하지 않는데. 아내, 됐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국그릇에 든 건 도미야.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남편, 도미야? 아기라곤 하나 없는 목소리였다. 완전히 안심한 어린아이 같은. 어째서일까? 어째서 이 사람은 내 말을 이렇게 고지곧대로 믿는 걸까? 말은 통하지 않는데 어째서 무엇을 믿어버린 걸까? 아내, 내일 맑으면 좋겠다. 뭐라도 말하지 않으면 그만 울어버릴 것 같아서 히야코는 말했다. 잠깐 역 근처 산책할래? 내일이면 다시 일상의 장소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니 기뻤지만 한편으론 이대로 쇼조와 둘이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 머물고 싶었다. 부유와 고립 사이 같은 곳에 둘이서 계속 있고 싶었다. 서로 이외에는 모두 적이라고 여길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하고 바랐다. 깊은 밤 다시 한번 온천욕을 했다. 열쇠는 히야코가 챙기고 30분 후에 자동 판매기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남탕과 여탕이 바뀌어 있고 일본에서는 그 남탕, 여탕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사용을 한대. 그래서 그때는 아침에는 남탕이 여탕이고 여탕 자리가 남탕이 되고 막 이걸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나 봐. 그래서 다시 이제 목욕하러 가니까 남탕, 여탕 그 자리가 체인지 되어 있었대. 그래서 혼자 그 여탕에 들어앉아서 생각을 했대. 저녁에 슈조는 이 육조 어디쯤에 들어앉아 있었을까? 나라면 이 위치? 뜰로 난 오른쪽 가장자리를 선택했겠지만 슈짱은 좀 더 정면일지도 모른다. 정면 중앙, 어깨까지 잠겨서 겨우 하늘이 보일 만한 위치. 그런 식으로 어림짐작했다. 여관에 있을 때 멋쩍은 이유를 히야코는 이제 알고 있다. 옆에 팔받침이 놓인 좌식 의자와 옆에 밥통이 놓인 좌식 의자. 멋쩍은 이유는 어엿한 부부처럼 취급받기 때문이다. 철썩 물소리를 내며 탕에서 일어선다. 몸차림을 정돈하고 자동 판매기 자리로 간다. 전신주 같은 사람 그림자가 보이고 놀랍게도 헤어졌던 연인과 재회한 듯한 기쁨이 끓어오른다. 없어. 71페이지. 슈조는 맞장구조차 생략하고 물었다. 밥 뭐야? 아내, 생선. 아침에 면도 안 했어? 슈조는 워낙 수염이 많이 나지 않는다. 본인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서 가끔 면도를 생략하고 나간다. 아내, 밤이 되면 까칠해 보여. 슈조는 응 하고 대답했다. 아내, 피곤해 보이네. 바빴어?
목욕물 받아놨는데 먼저 할래? 쇼조는 대답 대신 티셔츠와 트렁크 팬티바람으로 TV를 켠다. 남편. 덥다. 그렇게 말하고 소파에 드러누웠다. 리모컨 버튼을 누르고 연방 채널을 바꾸는 모습에서 히야코는 친구의 3살 딸 아즈짱을 떠올린다. 묵묵히라고 할 정도의 열의는 아니고 오히려 멍하니, 하지만 이렇듯 한마음으로 아즈짱은 바닥에 기차를 굴려대고 있었었다. 남편. 골프 연습장 들렀다 왔어. TV 화면에 눈을 고정시킨 채 남편이 말했다. 아내. 혼자서? 남편. 대답하고 나서 히야코는 자신이 안심한 건지 화가 난 건지 종잡을 수 없게 된다. 일요일이니까. 속으로 생각한다. 일요일이니까. 일뿐 아니라 골프도 할 수 있었던 편이 쇼짱에겐 좋았으리라. 아내. 잘했네. 그래서 그렇게 말했다. 맥주 마실래? 아니면 먼저 목욕하고 싶어? 쇼조가 또 응이라고 대답했기에 히야코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만다. 남편. 뭐야, 왜 웃는데? 아내. 그게 말이지, 쇼짱. 설명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히야코는 웃으면서 고개를 옆으로 젓는다. 미안. 당신한텐 2가지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만 깜빡했지 뭐야? 비아냥을 담아 말했다. 남편. 뭐? 쇼조는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다. 아내. 맥주 마실래? 남편. 그리고 생선이지? 제대로 듣고 있었다고 증명할 심산인지 쇼조는 그렇게 덧붙였다. 그러고 나서 식사를 했다. 애타게 기다리던 물체. 애타게 기다리던 기묘함. 조금 전보다 부엌의 온도와 명도가 높아진 느낌이었다. 이 사람은 대체 어쩜 이리도 우악스럽게 집안의 조화를 흐트려놓고 마는 걸까? 히야코와 히야코의 쇼조 둘이서 모처럼 쌓아올린 분위기인데 히야코는 불만을 핑계 삼기를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역시 진짜 쇼조가 있으면 이 집은 갑자기 시끌벅적해진다. 쇼조는 떠들고 있지 않은데 쇼조의 존재 자체가 고요함을 눈에 띄게 어지럽히는 것이다. 불협화음. 하지만 그것은 단조로운 화음과 견주어 얼마나 매력적인가. 화장실에 그거 뭐야? 거실에서 쇼조가 말한다. 그거라니? 히야코는 냉장고에서 꺼낸 연두부에 꼬투리째 삭삭치콩을 섞으면서 되물었다. TV 소리에 지지 않게 큰 소리로. 쇼조는 대답이 없다. 그거라니? 얼굴을 내밀고 다시 한번 물었지만 남편은 이미 TV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어이가 없다기보다 흠칫 놀랐다. 히야코는 하루에도 몇 번씩 놀란다. 원예점에서 같이 일하는 젊은 남자에게 들었던 말이 갑자기 떠올랐다. 히야코 씨는 남편분한테 차가운 타입이죠? 역시 진짜 쇼조가 있으면 이 집은 갑자기 시끌벅적해진다. 뭐야 이거 왜 다시 돼 있지? 여기 잘못된 것 같아. 원예점에서 같이 일하고 있었던 젊은 남자한테 들었던 말이 갑자기 떠올랐다. 히야코 씨는 남편분한테 차가운 타입이죠? 왁하고 퍼붓거나 울거나 때리거나 하지 않으시죠? 히야코. 물론 안 그래요. 남자 점원. 제 여자친구는 그러거든요. 말도 안 돼 하면서 히야코는 웃었다. 웃었지만 눈앞의 남자가 연인의 그런 행동을 옳게 여기는 듯하여 조금은 아픔 비슷한 것을 느꼈다. 얘네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거라니? 내가 이걸 왜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부분은 또 안 써놨네? 남편이 오기 전에 친구랑 친구 딸이 놀러 와가지고, 친구 딸이 화장실 벽에다가 스티커 같은 걸 붙여놨거든. 그 스티커가 왜 거기 붙여져 있냐 남편이 물어서, 이제 아내가, 아까 전에, 친구 와서 친구 딸이 붙여놓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 근데 거기가 잘렸다. 그리고 이 부부가 같이
이제 알뜰시장 같은 데를 가. 산책을 하다가. 같이 산책을 하다가 장이 열리는 그런 알뜰시장 같은 데를 가게 됐는데, 얘네는 개나 고양이나 이런 걸 키우는 게 없는데 그 알뜰시장에서 개랑 고양이가 먹는 풀이라는 걸 팔고 있었어. 남편, 사자. 슈조의 말에 히야코는 왜? 하고 물었다. 우리 집엔 개도 고양이도 없는데 나는 그 풀 갖기 싫은데? 슈조는 듣고 있지 않았다. 이미 값을 치른 후였다. 아내, 갖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다시 한번 말했다. 슈즈는 돌아서더니 빙그레 웃으며 남편, 자! 하고 화분이 든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말귀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에게 과자를 사 안기듯이. 남편, 사자! 다음으로 슈조가 그 말을 꺼낸 것은 머리에 날개 장식을 단 모양의 인형 모양의 저금통 앞에서였다. 아내, 그만둬. 지저분하고 얼굴도 무서워. 슈조는 기어이 그 저금통을 샀다. 히야코는 발을 제게 놀려 물건들을 보지 않고 걷기로 했다. 무언가에 시선이 닿기만 하면 슈조가 사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슈조는 그 후에도 또 물건을 샀다. 곰돌이 모양이 누벼진 냄비 장갑과 포장을 뜯지 않은 립스틱이었다. 앞장서 걷고 있던 히야코로서는 말릴 새도 없었고 뭘 사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았다. 히야코는 뒤쫓아온 슈조가 봉지를 건네주면서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자꾸 쓸데없는 걸 막 사는 거야.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보면은 멈춰 사면은 이 새끼가 자꾸 쓸데없는 걸 사는구나. 사지 말라 그래도 막 사버리니까 그냥 빨리 지나가 버려야겠다고 자기가 가면은 안 사겠지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먼저 가도 남편이 계속 막 쓸데없는 걸 사더래. 근데 남편이 이제 막 그렇게 사고 다시 이제 아내를 따라잡은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산 봉지를 건네줬대. 이제 됐지? 다 살 거 다 사놓고. 하고 말했을 때 히야코의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불과 닮은 그것은 나중에 생각하니 격한 분노의 감정이었다. 히야코는 흠칫 놀라 말이 나오지 않았고 다음 순간 자신이 울음을 터뜨렸나 싶었다. 히야코는 쿡쿡 웃고 있었다. 쿡쿡 웃으면서 왜 이렇게 슬플까 생각했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아내. 그런 남편을 보면서 막 그런 분노 같은 감정도 잃었대. 진짜 쓸데없는 것 막 자꾸 사날리니까.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그 시장에서 립스틱 그 아내한테 주겠다고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도 립스틱을 사고 개나 고양이 키우지도 않는데 개나 고양이용 그런 풀 같은 거를 사고 풀떼기를 사고 사지 말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살까 이렇게 남편이 해놓고 그냥 사지 말자고 얘기를 해도 내 말을 안 듣고 그냥 계속 그걸 샀잖아. 약간 그런 남편을 보면서 남편이 또 이제 막 뭘 사왔다고 그 봉지를 아내한테 주는데 되게 뭔가 분노의 감정이 들었대. 그러다가 자기가 울었는지 그냥 그러다가 약간 웃음이 나오면서 갑자기 뭔가 근데 감정이 터졌대. 그러면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 나랑 헤어져도 쇼장은 분명 괜찮을 거야. 그렇게 중얼거렸을 때 사실 속마음은 달랐다. 나랑 헤어지는 편이 쇼장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 호의로 사준 거였는데 히야코는 한숨을 쉰다. 97페이지. 일요일에 남편이랑 산책을 나갔다. 히야코는 소리내어 말해본다. 남편은 여러 가지 것들을 사주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히야코는 미소 지으려 한다. 2달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닌 듯한 기분이 아무래도 들고 만다. 생각하면 슈즈를 잃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히야코는 쇼조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착한 사람인 쇼조에게 아낌받고 있다고 느낀다. 그런데도 서글펐다. 쇼조와 마주하기보다 쇼조의 빨랫감을 마주하는 편이 행복하다는 것이. 쇼조와 함께 있을 때보다 따로 떨어져 있을 때 더 쇼조를 좋아하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 97페이지. 아내. 기억 상실인가? 쇼조에게 그렇게 말해본 것은 지난달이었다. 밤에 쇼조는 막 목욕을 하고 나온 참이었다. 마구 쑥쑥 자라면서 피부만 나이를 먹기 시작한 듯한 남편의 알몸을 히야코는 응시했다. 아내. 이를테면 19살 때 일은 기억나는데 15살 때 일도 25살 때 일도 오히려 4, 5살 때 일도 단편적이나마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유독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후의 일만 잘 기억나질 않아. 대체 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남편. 응. 쇼조가 대답했다. 물론 사실 자체는 기억하고 있었다. 친구 부부에게 쇼조를 소개받았던 날의 일이나 그 후 둘이서 처음으로 같이 식사하던 날의 일, 영화에 볼링에 동물원 구경에 짧은 주말 여행 등등. 아내. 하지만 그때의 느낌이 어땠는지 잘 기억이 안 나. 히야코는 침대 위 자기 자리에 앉아 낯선 동물 같은 알몸을 내려다보았다. 남편. 응. 쇼조는 맞장구를 치고 여전히 잡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남편. 추워. 히야코의 대답이 없자 일어나서 잠옷을 입었다. 또다시 이불 위에 드러누운 쇼조의 몸 아래에서 억지로 이불을 잡아 빼 덮어주며 물었다. 아내. 쇼짱은 이대로도 괜찮다고 생각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라고. 한꺼번에 2가지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깜빡 잊고 만 것이다. 남편. 응. 쇼조가 그 말만 하고 가만히 있자 히야코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포자기한 심정이 되어 진실을 말하고 말았다. 말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아내. 나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 쇼조는 알았다고 대답했다. 남편. 알았어. 이불 위가 아니라 밑에서 자면 되잖아. 라고. 히야코는 한 차례 한숨을 내쉰다. 쇼조는 진실과 어떻게 타협하고 있을까? 남편이 막 목욕하고 나와서 원래 그 아내가 막 물기도 좀 닦고 뭐도 좀 하고 약간 이렇게 말을 해도 맨날 안 듣고 그냥 목욕하는데 물기 뚝뚝 떨어지는 채로 침대에 눕는 그런 짓도 잘하거든. 지금 또 약간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아내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남편은 또 그러지 말라고 들은 거지. 그래서 그럼 침대에 바로 안 눕고 지금 그냥 그 밑에 누우면 안 되냐. 밑에 누우면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냥 아내가 한숨 쉬고 이 남자는 그냥 우리의 이런 진실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타협하면서 지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대. 103페이지. 히야코가 밤에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다. 야간반을 택한 이유는 햇볕에 그을리고 싶지 않아서였다. 막상 시작하고 보니 비록 중장년 여성들 뿐인 초보자반 그것도 고작 1시간 일지라도 밤에 쇼조가 없는 장소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 즐거웠다. 그리고 얘가 그 알바를 한다 그랬잖아. 낮 시간 동안 원예점에서 일을 하는데 그 원예점 남자 직원? 히야코는 담배를 피지 않아. 근데 바깥에 뭐 재떨이가 놓여있는 장소? 얜 담배를 피지 않는데 거기에 같이 있었어. 그 남자 직원이랑. 재떨이가 하나, 2사람 사이에 놓여있다. 점심시간. 담배도 피우지 않으면서 히야코가 왜 거기에 나와 서 있는지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 해도 유이치는 그것을 말로도 태도로도 내비치지 않았다. 남자 점원. 히야코 씨는 남편분한테 차가운 타입이죠? 언제였던가 유이치에게 그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났다. 남자 점원 유이치. 왁 하고 퍼붓거나 울거나 때리거나 하지 않으시죠?
히야코가 안 한다고 대답하자 그 남자 점원이 제 여자친구는 해요 라고 했었다. 말도 안 돼 하고 웃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삐걱거렸던 기억이 난다. 그때 남자 점원 유이치가 했던 말에 갑자기 히야코가 말한다. 뻔뻔스레 태연하게. 그 말은 노래하듯 가라기부터 히야코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남자 점원.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있었던 일이야. 그 남자 점원이랑 그렇게 대화를 예전에 했었다. 그 남자 점원이 이 여자한테 뭐 히야코 쓴 남편분한테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때리거나 막 이러진 않으시죠? 약간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던 걸 같이 지금 또 있는 상황에서 그때 했던 말이 떠올려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니까 2달 전에 있었던 그 남자가 했던 그 말을 그냥 이렇게 입 밖으로 내뱉은 거야. 여자애가 뻔뻔스레 태연하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지금 이제 2달이 지나고 같이 있었을 때 그 남자가 여자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라고 물어본 거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하고서 히야코는 유이치를 똑바로 보았다. 기껏해야 15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자신과 눈앞에 서 있는 남자 사이엔 100년의 간격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진실은 말해서는 안 된다는 진실을 언젠가 이 사람도 알게 될까? 아내. 생각났어. 그날 밤 귀가한 쇼조에게 히야코는 말했다. 아내. 남편한테. 기억상실이 아니었어. 자기 보신을 위해 기억의 뚜껑을 덮고 있었던 것 같아. 남편. 무슨 기억? 아내. 쇼짱과 내가 연인 사이였던 무렵의 기억. 지금보다 100년은 더 젊었을 때의 기억. 남편. 잘된 거 아니야? 잘된 거 아니야? 히야코는 속으로 곱씹는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떠올렸는지 묻지도 않고 대체 이 사람은 왜 이리도 자신있게 잘된 거 아니냐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을까? 아내. 잘됐지. 도전하는 듯한 심정으로 말할 작정이었는데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다. 슈조는 괴념치 않는다. 진실이 알고 싶어졌다든지 말하고 싶어졌다든지 또는 듣고 싶어졌다든지 그건 아마도 어릴 적부터의 나쁜 버릇이었지 싶다. 식탁을 차리면서 히야코는 그런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고집스레 진실을 말하지 않으려는 건 쇼조의 장점이다. 문득 아득한 일을 떠올리고 히야코는 미소 지었다. 미소 짓고서 쇼조에게 물었다. 히야코, 아오키 씨라고 기억해? 남편, 아오키 씨? TV를 켜고 소파에 드러누운 쇼조는 끊임없이 채널을 돌리면서 되묻는다. 아내, TV 좀 꺼줬으면 좋겠어. 이를테면 그런 말을 히야코가 매일같이 하던 나날. 대답 좀 제대로 해주면 좋겠어. 드러눕지 말고 일어나서 앉아 있어줬으면 좋겠어. 뭐든 나랑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어째서 언짢은 사람처럼 하고 있는데? 구두는 왜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는 거야? 어째서 나랑 살려고 마음 먹었는데? 히야코가 진실에 사로잡혀 있었던 결혼 초. 아내. 얘네가 아오키 씨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아내. 그래, 공원 지나서 역 가는 길에 계단 내려가서 첫 번째 집. 그 무렵 히야코는 쇼조와 마주치기만 하면 진실을 내던졌고 또 듣고 싶어 했다. 그때마다 쇼조는 라거나 그냥 이라거나 건성으로만 대답할 뿐 그저 성가시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다. 시끄럽다는 듯이, 언짢다는 듯이. 남편, 그 아오키 씨? 채널을 돌리던 동작을 멈추고 한 곳으로 정한 듯한 슈조가 이번엔 노트북 덮개를 열었다. 남편, 밥 뭐야? 하고 묻는다. 어째서일까? 히야코는 생각한다. 어째서 이 사람은 아오키 씨가 어쨌느냐고 묻지 않는 걸까? 그 점이 히야코에게는 몇 년, 또 몇 년이 흘러도 답이 나오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아오키 씨. 그 말은 히야코의 주문이었다. 마음속으로 외면 금세 효력을 발휘했다. 히야코가 자기 자신을 억누를 수 없던 나날에. 아내. 오늘 담배 냄새를 맡았거든? 좋은 냄새라는 생각이 들더라. 식사를 하면서 히야코는 말했다.
아내. 내가 생각해도 놀랄 일이지만 확실히 좋은 냄새였어. 슈조는 응 하고 대답한다. 아내. 슈짱은 담배 냄새가 좋았던 적 있어? 슈조가 또다시 응 하고 대답했기에 히야코는 웃음을 터뜨리고 만다. 아내. 순 거짓말. 아내의 웃음소리에 놀랐는지 아니면 거짓말이란 단어에 반응했는지 슈조가 고개를 들었다. 남편. 담배 피운 거야? 아내. 아니 냄새 맡았다고. 히야코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슈조는 그 말에 납득하고 안심이라도 한 양 다시 TV로 눈을 돌린다. 어째서 당신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야? 공원을 걷는 내내 히야코는 화가 나 있었다. 여름날이었고 하늘은 덧없으리만치 푸르게 개어 있었다. 당신은 여기 있는데도 마치 없는 것 같아. 말은 연이어 입을 타고 나왔다. 그런 건 외롭다고. 난 당신이랑 있으면 자꾸 외로워져. 외로운 건 그만하고 싶다고. 슈조는 응 혹은 하고 대답했다. 슈짱도 외롭지. 우리 둘이 있으면 우리 둘 다 외로워지는 거야. 응. 진실은 계기가 무엇이든 마지막에는 반드시 거기에 다다른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위험한 것이다. 결론은 늘 명백하다. 우리 함께 있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거야. 2초만 늦었어도 히야코는 그 말을 입에 담을 뻔했다. 아오키라. 그날 슈조가 불쑥 말하며 눈앞의 집을 가리켰다. 모르는 집이었는데 문패에 분명히 아오키라고 쓰여있다. 그 아오키라는 게 일본어로 그러니까 한자로 써있었는데 푸르 청의 나무 목이라고 써있었던 거야. 그 푸르 청의 나무 목이라고 써져 있는 그 한자가 일본어로 그러니까 아오키라고 읽는 거래. 근데 그 집에 그러니까 푸르 청의 나무목 이렇게 써있는데 그 집이 하얀색 집이었던 거야. 남편이 그냥 그걸 보고 아오키인데 하얀 집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 여자가 막 이렇게 뭐랬지? 막 둘이 막 싸우고 있는 와중에라 그래야 되나? 나는 당신이랑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는 계속 응이라 그러고 어라 그러고 내가 지금 막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함께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근데 얘는 그러니까 그때마저도 안 듣고 있었던 거지. 거기에다 내가 대고도 응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진짜 그냥 끝내야겠다 약간 요런 마음으로 그냥 하지 말자 우리 더 이상 그냥 같이 있지 말자 이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되게 뜬금없이 하얀 집에 아오키라고 써있는 걸 보고 그 푸르청의 나무목이라고 써있는 그 한자인데 이 집은 하얀색이네 약간 그냥 그걸 그냥 남편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로 읽은 거야. 아오키인데 흰집이네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여자는 남편한테 막 어떻게 보면 화를 내면서 너 나랑 같이 왜 있냐? 약간 이러는데 남편 또 거기다 대고도 응 약간 이런 말을 해서 더 열이 받아가고 있었던 거잖아.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넌 지금 안 듣잖아. 근데 안 듣잖아. 약간 이래서 더 열이 받는 와중에 남편이 갑자기 그 집을 보고 아오키인데 하얀 집이네? 이 얘기를 한 게 이 여자는 되게 그러니까 웃겼던 거야 그냥. 한순간 공백이 흐른 후 히야코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쿡쿡 웃는 게 아니라 튀는 듯 강렬하게 농담처럼 요란하게 웃었다. 계속 걸을 수가 없어서 멈춰서서 가슴을 눌렀다. 무슨 바보 같은 말을 하는 거야. 웃음 발작은 좀 채 가라앉질 않았다. 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가슴을 누르며 눈에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그렇게 말했을 때 히야코에게 진실은 이제 아무려나 상관없었다. 당신 진짜 엉뚱해. 딸꾹질하듯 횡격마을을 떨면서 공원 옆 골목에서 히야코는 그렇게 말했다. 남편, 왜 웃는 거야? 슈조가 물었다. 아내, 웃었어? 남편, 싱글거렸어. 아내, 생각났거든.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 아오키 씨 내일. 남편, 슈조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지 어떤지 히야코로서는 헤아릴 길이 없다. 아내, 또 같은 밥을 먹어버렸네 우리.
유이치의 담배를 떠올리면서 히야코는 말했다. 느긋하게 피운다기보다 손가락 사이에서 빨리 태워 없애려는 듯 무정해 보였다고 히야코는 생각한다. 아내, 그로테스크하지. 남편, 응. 그렇게 대답한 슈조에게 히야코는 화를 내지 않았다. 얘 혼자 상상 속에서 뭔가 생각하고 어차피 그냥 되게 뜬금없이 뭔가 남편한테 그로테스크하지 약간 이랬는데 남편은 또 응이라고 대답을 한 거야. 그냥 어차피 안 듣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또 이제 근데 그냥 화도 나지도 않아. 지금 어차피 그냥 내가 뭔가 이렇게 던진 거에 남편이 응이라고 뭔가 어떤 대답을 하든 그냥 화를 내지 않았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남자는 결혼 초부터 그랬었지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119페이지 명랑하고 느낌 좋은 집에서는 아내이고 어머니이기도 할 그 여자들. 그러나 일단 코트에 들어서면 상황은 돌변한다. 승부에 대한 집착만이 아니다. 적뿐 아니라 아군에게도 적의를 발산하며 비장하기까지 한 진지한 눈빛으로 자신과 공과 강사 이외에는 누구도 아무것도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차라리 시합과는 무관하게 싸우고 있다고밖에 여길 수 없는 그 싸움에 히야코는 매번 놀란다. 쫓기는 짐승이 기계나 인간처럼 당해낼 수 없는 것을 상대로 목숨 걸고 도전하는 싸움. 그것과 닮았다. 고립무원으로, 불리함 속에서 필사적으로. 남편. 뭐하게? 슈즈가 물었을 때 느낀 희미한 울컥거림이나 불합리한 비슷한 감정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분명코 슈즈와 같은 방식으로 느끼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히야코는 당황한다. 대체 왜 이 사람들은 이토록 열성적일 수 있을까? 실력을 쌓고 이기고 그래서 어쩌려는 걸까?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애당초 누구고 어디에서 모여든 걸까? 125페이지. 휴식 시간은 불과 5분이었지만 그 5분을 위해 물통에 채운 홍차며 얇게 저민 레몬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어서 벤치 주변은 조촐한 피크닉 자리가 된다. 히야코. 호쾌해 보이는 사람이야. 홍차에 레몬에 때로는 한입 크기로 자른 오이 샌드위치까지 준비해오는 어떤 사람에 대해 슈조에게 그렇게 설명했다. 아내.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랑 고등학생 딸이 있나 본데 옛날부터 가족들이 다 테니스를 쳐왔대. 그 이야기 또한 슈조는 시큰둥하게 듣고 있었다. 아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재밌어. 그렇게 말하고 이야기를 매듭 짓긴 했지만 영 재미없어 하는 슈조의 모습에서 히야코는 조금 쓸쓸함을 느꼈다. 더욱이 말하는 자신이 그녀들을 정말로 재미있어 하는지 어쩌는지조차 알 수 없어졌다. 얘가 나중에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어머니도 그 남편 집에서 대화하는 걸 보면 시어머니 혼자서 막 계속 떠들고 그 시아버지나 쇼조나 대답을 안 해주거든. 그래서 이 시어머니를 보면 계속 완결형으로 얘기를 한다는 걸 이 여자애가 발견해서 나중에 남편한테 말하거든. 근데 여기서도 이 여자애도 어차피 이 남편은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되게 뭔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서 재밌는 일이라고 오늘 막 얘기를 해주면서 남편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그 여자는 근데 우리 막 그 테니스 반 지금 같이 하는 거 휴식 시간이 5분밖에 안 되는데 그 여자들이 막 거기 무슨 얇게 점인 뭐 홍차 같은 거를 싸우고 막 이러고 막 이래서 재밌지 않아? 웃기지 않아? 남편이 응이라고 대답을 하거나 약간 그런 식의 어차피 잘 안 듣고 하는데 이 여자도 남편한테 지금 내가 재밌지 않아? 라고 했지만 나 자체도 이게 재밌는 건가?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했대. 그러면서 얘도 근데 자기도 어느새 약간 완결형의 문장을 쓰고 있는 걸 나중에 또 약간 발견하게 되고 그러거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도 쓸쓸함을 느꼈대. 근데 좀 약간
약간 막 어떤 마음인지 좀 그게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아내가? 그래 막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재밌어. 그렇게 말하고 이 이야기를 매듭에 지어놓고 자기 스스로 남편이 되게 재미없어 하는 거야. 내가 막 이렇게 재밌지 않아? 재밌었어.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표정이 재미없어 하는 표정. 그 모습을 보고 되게 쓸쓸함을 느꼈대. 그렇게 되고 나서 다시 내가 재밌다고 얘기를 했지만 내가 그 말하고 있는 나조차도 진짜 재밌었는지 그게 뭔가 알 수 없어졌다 그래야 되나? 127페이지. 후쿠다 씨가 윈드브레이커 소매를 가볍게 잡아 끌었다. 장난거리를 생각해낸 아이 같은 표정으로 히야코에게 귀옛말을 한다. 후쿠다, 저기 말이야. 히야코의 팔을 잡고 조금 떨어진 장소로 데려가려 한다. 아내, 네? 히야코 생각에 그건 무람 없는 행동이었다. 무람 없는 행동이었다라고 나와서 무람을 한번 검색해봤는데 무람이라는 게 부끄러워하여 삼가고 조심하는 데가 있음 또는 그런 태도 뭐 이게 무람의 뜻이더라고. 몸에 닿는다거나 비밀스럽게 작은 소리로 속삭이거나 하는 것은 무람 없는 행동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 같이 테니스를 치는 회원 중에 후쿠다라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끌어가지고 저기 말이야 이렇게 말을 걸었어. 이 아내한테. 우스워 죽겠다는 표정으로 후쿠다 씨는 집게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혹시 저 사람 그 집 남편 아니야? 철망 바깥 도로 바로 앞에 시커멓게 무성한 나무들 사이로 우두커니 선 그림자가 보였다. 얼굴을 분간할 수 없지만 어느 모로 보나 쇼조였다. 코트 차림의 키 큰 그림자, 어깨에서 가방을 늘어뜨린 히야코에게는 너무도 눈에 익은 모습. 후쿠다 씨는 쿡쿡 웃고 히야코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작은 소리로 말했다. 후쿠다, 역시 맞지? 지난주에도 있었어, 지지난주에도. 처음엔 흠칫했는데 짐작이 가더라고. 저희는 분명히 히야코 씨의 남편이구나 하고. 갑자기 히야코는 이 테니스 코트에서 자신과 쇼조 둘 다 미아가 돼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두 사람 다 미아인데도 힘을 합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매사 다 안다는 얼굴인 호쿠다 씨는 이쪽에서 알아차렸다는 것을 쇼조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히야코의 팔을 잡고 바로 홍차와 레몬이 있는 장소로 돌아갔다. 불과 두세 걸음. 후쿠다, 오죽 걱정이 됐으면. 히야코는 방금 본 광경을 믿을 수가 없어 갈팡질팡했지만 도저히 다시 보고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기묘하게도 그것은 외로움이었다. 효조를 눈에 담은 순간 발치에서부터 확 밀려 올라온 어쩐지 불안한 공기는 그 어린아이 같은 외로움을 묻으려다 하마터면 달려나갈 뻔했다. 바보스럽다 여기는데도 정말로 달려나갈 것만 같은 자기 자신에게 당황하고 만다. 132페이지. 그 시댁 쪽에 남편 쪽에 그 조카? 뭐 누가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그 결혼식 때문에 시가에 내려왔어. 그 남편과 아내가. 어젯밤 쇼조는 아내와 함께 이 동네로 내려왔다. 길 양옆에는 얼마 전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있었다. 아내, 넘어질까봐 무서워. 히야코는 그렇게 말하고 쇼조의 팔에 매달려서 걸었다. 아내, 너무 추워서 살갗이 다 아프다.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쇼조가 아무 대답하지 않고 있으려니 히야코는 다시 말을 이었다. 아내, 2월이야. 라느니, 별이 되게 예쁘다. 라느니. 그때마다 쇼조의 가슴 언저리에 하얀 숨이 흩어졌다. 쇼조는 알고 있었다. 히야코가 애써 마음을 밝게 가지려 한다는 것을. 억지로라도 밝게 갖지 않으면 단 이틀 머무는 것도 견디기 어려우리라 여기고 있다는 것을. 정월에도 내려왔으니 불과 한 달 만에 이 동네를 다시 찾은 셈이다. 그전엔 5월 연휴 때, 그보다 더 전엔 작년 정월에 내려왔다.
슈조가 묘하게 여기는 건 몇 번을 함께 내려와도 히아코가 시가를 낯설어 한다는 것 같다는 그 점이 아니었다. 몇 번을 함께 내려와도 그때마다 쇼조 자신이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그 점이 묘했다. 이를테면 개를 주어서 어떻게든 이 개를 키우고 싶다고 말하는 연습을 하면서 집에 돌아올 때와 비슷한 느낌이다.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어머니는 웃는다. 네가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고 아버지는 말한다. 어느 누구도 화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순간 그 개는 쇼조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 139페이지. 그 쇼조의 어머니, 이 가족들이 그 시가에 내려와서 식사를 하던 중에 아내가 잠깐 화장실에 갔나? 그랬어. 근데 이 시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히야코 여전히 일하러 나가니? 어머니의 물음에 쇼조가 고개를 끄덕이자 어머니, 가엾지 않니? 좀 야윈 거 아니야? 하고 꾸지람하듯 점점 열을 올려 말했다. 그러니까 이 쇼조 여동생 나나코가 얘기를 해. 오빠는 상냥하니까. 여동생 나나코가 말참견을 하자 그렇지 하고 어머니도 동의한다. 일하는 히야코를 가엾다고 말하는 것과 자신을 상냥하다고 말하는 것 사이에 비약을 따라갈 수 없다고 쇼조는 생각한다. 하긴 두 여자의 대화가 비약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쇼조의 어머니, 밥은 제대로 얻어먹고 다니니? 남편, 대답하고서 피식 웃었다. 어머니란 자식을 언제까지고 어린애 취급하고 싶어한다. 그 쇼조 여동생 나나코. 수예는 전혀 못한다고 하더니 요리는 잘하는구나. 아이스크림과 케이크가 놓인 접시에 우유히 덤비면서 여동생이 말했다. 히야코가 돌아와 의자를 당겨 조용히 앉았다. 안도하는 자신의 모습에 쇼조는 당황한다. 금방 돌아올 줄 알고 있었으면서. 히야코는 화장실에 가기 전과 어딘지 모르게 분위기가 달라 보였다. 꼭 집어 말할 순 없지만 아무튼 어딘가가 달라져 있었다. 그 차이를 알게 된 건 저녁 느지막이 부모님과 함께 집에 돌아온 후였다. 따로 살고 있는 여동생 부부와 헤어져 네 사람만 남고 나서야 깨달았다. 히야코는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시어머니, 차 마셔야지. 시어머니, 미호 잘됐지 뭐야? 쪼르르 소리를 내며 녹차를 따르던 어머니가 말하고 히야코가 대답을 하지 않았기에 침묵이 찾아들었다. 물론 어머니는 괴념치 않는다.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내뿜어지는 이런 류의 말에 대해선 쇼조도 아버지도 아무 대답 않는 것이 보통이다. 히야코, 정말이에요. 뒤늦게 히야코가 말했다. 작은 목소리였다. TV를 켜고 신문을 펼쳤다. 누구네가 입은 기모노가 어땠더니 신랑 아버지의 인사말이 어떻다느니 어머니는 혼자서 수다를 떨고 있다. 오래된 괴종시계가 시간을 알리고 찻장에 목각 인형이 늘어서 있으며 졸업장이 든 액자가 벽에 걸린 그립고 차분한 거실 안에서. 그렇게 막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이 집안 남자들은 대답을 안 하는 남자들이잖아. 어머니가 막 얘기를 하는데 남편도 시아버지도 대답을 안 하니까 침묵? 그래서 얘가 뭔가 나라도 맞장구 쳐드려야지 하고 네 맞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얘기를 하면 얘가 좀 그래서 얘도 가만히 있으면 다시 침묵. 어머니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약간 그런 상황을 얘는 계속 느끼고 있었어. 이 며느리는. 그래서 이제 목욕하고 침대에 누워서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슈짱, 눈치챘어? 어머니가 하시는 말 전부 완결형으로 끝나는 거. 누구누구는 멋쟁이다, 늘 멋지다 라고 2번씩 되풀이하는 것도 혼잣말을 해서 마무리 지으려는 시도인 것 같아. 시도라는 귀에선 단어만 쇼조의 귀에 닿는다. 히야코, 좀 더 대답을 잘 해드려야 하는데. 그럼 해드려.
하고 쇼조는 생각한다. 남편은 그냥 그럼 해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고 이걸 근데 꺼내진 않아.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야. 아내가 하는 얘기를 또 대답 없이 그냥 듣고만 있었어. 속으로만 그냥 네가 그럼 해드리던가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대. 아내, 쇼짱 듣고 있어? 히야코는 이불 위에 털썩 앉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얼굴로 쇼조를 보고 있다. 딱 주워온 개처럼. 아내, 피로연 자리만 해도 그래. 쇼짱이 아무 말 안 하니까 나만 수다쟁이처럼 돼버리잖아. 난방을 꺼서 방 안은 춥고 방 안에서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온다. 쇼조는 이불을 둘러쓰고 잡지에 눈을 고정한 채 응 하고 대답했다. 이 집에서 히야코의 불평하는 소리를 듣자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히야코의 끝모를 푸념을 듣는 것이 그리 불쾌하지는 않다. 결국 나는 히야코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는 거다. 히야코가 이 집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것도, 그 점을 부모님과 여동생이 걱정하고 있는 눈치라는 것도. 히야코, 어머님은 항상 쇼짱이랑 아버님을 향해서만 말씀하셔. 히야코는 다시 계속한다. 미호 잘됐지 뭐야 라는 말만 해도 그래. 미호 아가씨를 잘 알지도 못하는 내가 대답하는 것도 우습잖아. 응 하고 대답했지만 히야코의 말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어쨌거나 결혼식 한 후다. 신부를 알든 모르든 잘됐다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아닐까? 처음 이 집에 히야코를 데려왔을 때였다. 침실로 내준 이 방에 들어와 히야코는 불안한 얼굴을 했다. 불단이 있고 확대한 조부모님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미닫이 틀 위에 제등이 몇 개씩이나 달려있는 것을 보고 겁먹었으리라 쇼조는 짐작했다. 그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히야코랑 결혼하기로 하고 그 시가에 내려와서 방을 그 여기서 자라 너네 자라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히야코가 그 곳을 보고 그때 근데 이제 결혼할 사이라고 인사드리러 와서 이제 지방 쪽이라서 자고 가야 됐는데 그때 그 시어머니가 이부자리를 이제 결혼할 사이인데 되게 떨어뜨려서 놓은 거야. 남편이 잘 이부자리, 아내가 잘 이부자리를 되게 떨어뜨려서 놓은 거지. 그때 생각이 났대. 그때 아내가 어째서 이부자리가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나 히야코는 그렇게 말했었다. 이부자리는 쇼조의 눈으로 봐도 기묘하리만치 방의 끝과 끝에 떨어진 채 깔려 있었다. 아득한 기억을 떠올리고 쇼조는 미소 짓는다. 그날 히야코는 분명히 이부자리를 끌어다 딱 붙여놓고 나서 누웠다. 이제 됐다 라고 말하며 그 후 잠자리를 가졌다. 지금과 똑같은 이 일본식 방에서. 그러니까 얘네가 결혼한 지 지금 10년이 됐는데 그 10년 전 일이 갑자기 떠올랐대 남편이. 그러면서 되게 이 남자는 근데 그 순간 오랜만에 잠자리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대. 아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남자 머릿속에서는 지금 잠자리를 한 지가 되게 오래됐었나 봐. 어떻게 시작을 했었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 히야코. 막 히야코가 근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 하고 알아? 히야코의 목소리가 났다. 남편. 뭐? 되물으면서 쇼조는 오래간만에 아내와 그걸 해볼까 생각했다. 오늘 밤 이 방에서 그러고 싶다는 마음이 뭉글뭉글 일었다. 아내. 쇼짱은 정말이지. 손에 들고 있던 주간지를 빼앗겼다. 딱히 읽고 있던 것도 아니었지만. 미호 나의 미호 그거 아느냐고 물었어 지금. 이 미호 나의 미호라는 게 말괄량이 삐삐로 유명한 스웨덴의 아동 문학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작품이래. 남편 뭐라고? 쇼조는 다시 한번 되묻는다. 얼굴이 추워서 모포에 코끝을 묻었다. 등을 구부리고 양손을 오금에 쑤셔 넣는다. 등과 이불 너머로 히야코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아내, 그만 됐어 라고 말한다. 남편, 뭐가 됐어? 우물거리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찍이 이 장소에서 대체 어떻게 해서 히어코와 잠자리를 가졌는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살살 꼬드겼는지 아니면 와락 덮쳤는지. 아내, 미호 예쁜 이름이라고. 남편, 하고 대답했다. 아내, 불 끈다. 짤깍하는 소리와 함께 형광등 줄이 당겨졌다. 히야코, 미호 아가씨도 언젠가 남편의 친척 결혼식에 가게 될지 모르겠네. 어둠 속에서 히야코의 목소리는 쓸쓸하고 부드럽게 울렸다. 이불을 젖히기에 춥다고 신음하자 곧바로 히야코가 들어온다. 그랬다. 슈조는 생각한다. 그때도 히야코 쪽에서 이불 속으로 들어왔었던 것이다.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어머니는 웃는다. 네가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고 아버지는 말한다. 아무도 화내지 않는다. 옛날부터 쇼조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부모님이었다. 갑자기 이 남자가 근데 또 그 개 생각을 해. 어렸을 때 약간 이 아내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야 되나? 아까 여자애가 무슨 얘기할 때 그 주워온 개 같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이 상황에서 또 그 목소리가 울렸대. 자기가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내가 이 집에 가지고 온 개 같은 거지. 내가 이 집에 들고 온 이상 내가 이렇게 이 아내를 그 강아지를 길에 돌아다니는 그 주워온 개를 부모님한테 보여주기 전에 내가 이 집에서 이걸 키워도 돼요? 라고 허락받기 전에 바깥에서 부모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할까 고민하면서 이거 내가 이제 잘 돌봐주고 그럴 테니까 얘 키워도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막 그런 연습을 하고 집에 그 강아지를 가지고 갔는데 어머니가 네가 그러면 이제 이거 잘 돌봐야 돼. 네가 책임지고 돌봐야 돼. 약간 그 어렸을 때 그게 다시 한번 생각이 났대.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 뭐 어머니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아내, 잘 자. 슈조의 등에 바싹 몸을 붙이고 졸린 목소리로 말한다. 슈조가 뻣뻣하게 누워 있으려니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아내, 잘 자라고 해. 남편, 잘 자. 도리 없이 슈조는 그렇게 말해본다. 오빠는 상냥하니까. 여동생의 말을 떠올리고 슈조는 희미하게 쓴웃음을 짓는다. 근데 여기서 귀여웠어, 나도. 뭐지? 그러니까 아내가 막 뭐 이렇게 한참 떠드는데 남편은 어차피 안 들었잖아.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남편은 근데 여기 되게 지금 10년 만에 여기에 다시 우리 잠자리 한 지도 되게 오래됐는데 잠자리 생각했잖아. 막 그래서 어떻게 했지? 너무 오랜만인데 오랜만에 아내랑 자고 싶은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살살 꼬드겨야 되나? 아니면 그냥 와락 덮쳐야 되나?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잘 자 약간 이러니까 대답을 안 했는데 아내가 다시 잘 자라고 해. 약간 아내도 그냥 뭔가 시키는데 또 시키는 대로 얘는 또 하잖아. 그래도 잘 자라고 대답해 주는 게 좀 약간 귀여웠어. 147페이지.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역시 신호를 기다리던 한 남자가 헬멧을 벗고 말했다. 아키요시 씨의 남편이었어. 안녕하세요? 같은 맨션에 사는 아키요시 씨의 남편이었다. 히야코. 어머, 안녕하세요. 히야코도 말했다. 서로 웃는 얼굴로 가볍게 인사를 나누었다. 고작 그뿐이었지만 히야코는 무척 놀랐다. 헬멧을 벗지 않았다면 히야코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을 테고 멈춰 서 있는 오토바이 따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쪽에서 보자면 인사하지 않고 지나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굳이 헬멧까지 벗고서 히야코가 생각하기에 남자란 필요하다 싶으면 대단히 느낌 좋게 행동하지만 필요에 쫓기지 않는 한 결코 그러지 못하는 생물이다. 저런 남자도 있구나. 거의 믿어지지 않는 기분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입을 열 필요가 없는데도 자기 쪽에서 먼저 입을 여는 남자가 있구나 하고. 151페이지.
일을 마치고 서둘러 장을 봐서 들어오니 슈조는 소파에서 선잠을 자고 있었다. 난방을 내내 틀어놨는지 집안 공기가 건조하다. 아내, 나 왔어. 히야코는 말하고 나서 리모컨을 주워 TV 소리를 줄였다. 컵라면 용기가 떨어져 있어서 쇼조가 점심에 뭘 먹었는지 알았다. 비닐봉지도 떨어져 있기에 쇼조가 컵라면을 어느 편의점에서 사왔는지, 차키가 떨어져 있기에 거기까지 차로 다녀왔다는 것도 알았다. 잠옷이 떨어져 있기에 외출할 때까지 잠옷바람으로 버티고 있었으려니 짐작했고, 타월도 떨어져 있기에 쇼조가 낮에 목욕인지 샤워인지를 했다는 것도 알았다. 아내, 물건은 저마다 제자리가 있어. 히야코의 말에 쇼조는 응 하고 대답했다. 아내, 뭐든 바닥에 내팽개치는 것 좀 그만해. 남편은 또다시 한번 응 이라 대답하고 TV 소리를 높였다. 남편, 늦었네. 밥 뭐야? 그것이 쇼조 나름의 다녀왔느냐는 인사임을 히야코는 익히 알고 있다. 그 말 앞에 어서와를 붙여달라고 강요 혹은 애원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 언어란 인격이고 인격에 없는 말을 억지로 발음시켜봤자 그것은 그저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아내, 오늘은 날이 따뜻하더라.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치우고 식사 준비를 하면서 히야코는 말했다. 아내, 버스길 교차로에서 아키우시 씨 남편 만났어. 누군가 했지 뭐야? 오토바이 타고 있었는데 반소매였다니까? 하고 계속하면서 히야코는 생각했다. 뭐하러 쇼조에게 계속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듣지도 않을 게 뻔한데. 지난주 일요일하고는 나다니는 사람들 모습이 완전히 달라. 이제 겨울도 다 갔나 봐. 눈치챘어? 내가 그렇게 물었었지. 하고 히야코는 문득 떠올린다. 아직 눈이 남은 쇼조의 고향 마을에서 친척 아가씨의 결혼식 날이었다. 히야코 딴에는 최대한 사교적으로 행동하고 그런 때면 늘 그렇듯 피로가 아닌 슬픔을 느끼며 밤이 되어 시댁의 침실에 든 후에 자신이 분명 그 말을 입에 담았었다. 눈치챘어? 어머님이 하시는 말 전부 완결형으로 끝나는 거. 혼잣말을 하여 마무리 지으려는 시도. 그때 히야코는 시어머니의 말투를 그렇게 표현했다. 심장이 차가워진다. 히야코는 부엌에서 움직임을 멈추고 수도꼭지를 물끄러미 응시했다. 히야코에게는 승복하기 힘든 일이었다. 승복하기 힘든 일이지만 확실히 지금 상황은 시어머니의 그것과 닮았다. 낮에 본 것들에 대해 혼자 이야기하고 결론 비슷한 것까지 내려 대화로서의 모양새를 갖추기. 문제는 그러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고 만다는 점이다. 아내, 쇼짱. 테이블 위를 치우고 식기를 늘어놓으면서 히야코는 말했다. 아내, 당신이 없는 데서 내가 어떠냐면 말이지. 말수가 없어진다는 거 알아? 남편, 응. TV 소리 틈새로 쇼조가 대답한다. 아내, 그 점에 대해서 당신 어떻게 생각해? 내내 틀어놓은 난방, 기름을 발라가며 오븐에서 익히고 있는 닭고기 냄새, 전기밥솥이 내는 소리. 응이라고 대답하지 마. 응이라고 대답하지 말아달라고 히야코는 바란다. 단 한순간인데도 그 사이에 히야코는 늘 바란다. 어찌되었든 바란다. 그리고 쿡쿡 웃고 만다. 쇼조가 어김없이 응이라고 대답하기 때문이다. 기대대로. 예상한 일을 기대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 히야코의 기대대로이다. 그 모순에 히야코는 매번 신선하게 놀란다. 아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어. 수프를 냄비에 부으면서 다시 한번 말했다. 남편, 뭘? 되묻기에 설명했다. 아내, 내가 평소에 비교적 말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말이야. 어려서부터 쭉 그래왔다는 것에 대해서. 남편, 낯가림을 하니까 비교적 말수가 적은 것 같아. 수조가 대답한다. 히야코는 또다시 자신의 동작이 멈춘 사실을 깨닫는다. 숨도 멎어 있다. 가까스로 숨을 토해냈다. 아내, 그 말은 아까 이미 들었어. 놀란 얼굴에 쇼조와 눈이 마주쳤다. 아내,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던 거야.
당신이랑 있을 때 내가 혼자서 떠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어. 남편. 뭐? 아내. 그러니까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아내. 그만 됐어. 야채를 씻어 소쿠리에 담았다. 자신이 심술을 부린 것만 같아 슬퍼진다. 그만 됐어. 한숨 섞어 그런 말을 하다니 심하게 심술궂은 행동이다. 155페이지. 머리에 날개 장식을 단 인형 모양의 저금통. 근처 공원에서 열린 알뜰 시장에서 쇼조가 사준 것이다. 히야코는 그 인형이 마음에 안 든다. 지저분하고 무서운 얼굴이라서. 자, 싱글벙글하며 내민 그것은 그러나 히야코를 기쁘게 해주려는 선물이었다. 멍하니 인형을 보고 있는 사이 시야가 흐려지고 히야코는 자신이 울기 직전임을 깨닫는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깟일로 울다니 정말이지 어이가 없다. 쇼조에게 아기가 없는 이상 히야코 쪽에 아기가 있는 거겠지? 히야코. 가끔 말이야 당신 보면 품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식사를 하면서 히야코는 말했다. 아내, 감정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잖아. 응 하고 쇼조는 대답했다. 아내, 쇼짱네 집안 사람들도 그렇고 말이야. 히야코는 자신이 쇼조 앞에서만 수다스러워지는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 뭔가 캥기는 거다. 뭔가 캥기니까. 적어도 이야기는 제대로 했다고 느끼고 싶은 거다. 아내, 왜 있잖아. 옛날 귀족 사회 같은 데선 감정을 함부로 말로 드러내는 건 품위 없는 일이라고 여겼다잖아. 남편, 아내. 그러니까 yes, no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에 익숙하지 않은 거지. 비아냥거릴 생각은 없었다. 진실이라고 느꼈다. 히야코만 해도 시댁에서는 yes, no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받은 예가 없다. 맛있니? 맛없니? 좋든 안 좋든? 부모님은 별거 없으시니? 건강은 괜찮으시고? 거기다 대고 무심코 yes, no 이해의 말에 덧붙이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외국어처럼 울리는 것 같다. 아내, 말이 오가는 게 아니라 선의만 있는 거지. 그러고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일지도 모르겠다고 히야코는 생각한다. 아내, 근데 쇼짱 듣고 있어? 안 듣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TV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아예 의자째 옆으로 돌려앉아 있었으니까. 듣고 있어. 쇼조는 대답했다. 남편, 선이지. 히야코, 그래, 바로 앉아서 먹어. 슈조는 그 말에 따랐다. 2분 후 슈조의 의자가 다시 옆을 향했을 때 히야코는 쿡쿡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집안을 치우다가 요리를 하다가 울다가 웃다가 이 사람과 있으면 나만 몹시 분주하다. 그런 사실이 행복하게 느껴졌다. 히야코가 생각하기론 무언가를 느끼지 않는 것보다 느끼는 쪽이 행복하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슈조보다 늘 행복하니까 캥기는 것이다. 아내, 바로 앉아서 먹어. 히야코는 거듭 말했다. 아내, 말을 아끼는 건 품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의 이야기 듣지 않는 것까지 품위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남편, 품위? 슈조는 이상하다는 듯 되묻는다. 슈조가 오늘 밤 처음으로 귀에 담은 단어인 게 분명했다. 남편, 160페이지. 남편, 선물. 매년 크리스마스에 쇼조는 그것을 사온다. 처음엔 히야코도 귀여운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아내, 어린애가 된 기분이야. 기쁜 마음에 그렇게 말하고 침실 서랍장 위에 장식해 두었다. 안에 채워진 과자는 먹지 않았다. 봄이 되니 계절에 맞지 않아 보였지만 왠지 버릴 수가 없어서 그대로 벽장에 넣어두었다. 오독하니 벽장을 열 때마다 눈에 들어왔지만 그때마다 흐뭇한 기분이 들었다. 쇼조가 준 어린아이 같은 선물. 이듬해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 이듬해에도.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히야코는 깨달았다. 그것을 보아도 더 이상 흐뭇한 기분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호련히. 그건 슬픈 일이었다.
무언가 되돌릴 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 난 후와 같은 기분이었다. 아내, 올해는 그거 안 사왔으면 좋겠어. 쇼조에게 그 말을 한 때가 4년째였는지 5년째였는지 히야코는 이미 기억해낼 수가 없다. 쇼조가 물었던 건 기억한다. 히야코, 이제 갖고 싶지 않아. 히야코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쇼조에게는 그 말이 통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내, 거치적거려. 그 과자 전혀 맛있어 보이지도 않고 장식으로도 솔직히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이렇게 사주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매년 사와. 10년 동안 결혼 생활 내내 매해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그러면서. 그래서 얘는 이제 그 매 받을 때마다 이 얘기들이 점점 신랄해져 가는 거야. 처치 곤란이야. 싫다니까. 다음에 대체 당신은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이걸 사오는 거야? 다음에 그 장아 어쩐지 강박적이야. 나는 요즘에 그거에 증오까지 느낀다니까? 쇼조는 그럼에도 괴념치 않는 듯했다. 싱긋 웃으며 뭐 괜찮잖아. 크리스마스니까 라는 거다. 급기야 히야코는 쇼조가 그것을 손에 들고 현관에 들어서는 모습만 봐도 쿡쿡 웃음을 터뜨리게 되었다. 히야코는 빨간 장화 과자가 자신과 쇼조의 결혼 생활과 비슷하다고 느꼈다. 서로 어긋나는 상징처럼. 그러다 보니 히야코 스스로도 설명 못할 어떤 이유 때문에 선뜻 그것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다. 빨간 고전적인 모양새의 새것 같고 반들반들한 쾌활함이 더해진 장화. 내버리긴 너무나 티없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정색하고 미워하는 건 어른답지 못할 뿐더러 몰인정한 행동이 아닐까? 장화는 쇼조의 선의 자체이자 자신의 어리석음 자체 같다고 히야코는 느낀다. 결국 올해도 그것을 버리지 못했다. 볕이 잘 드는 침실에 서서 히야코는 두려운 마음으로 응시한다. 지금 막 다시 봉한 넓은 골판지 상자를. 상자 속에 있는데도 내용물 하나하나가 확실하게 숨쉬고 있다는 것을 히야코는 느낄 수 있었다. 아무의 눈도 닿지 않는 조용한 장소에서 묘하도록 생생하게. 얘가 오랜만에 히야코가 친구 4명이랑 만났어. 그래서 그 친구가 자주 간다는 단골바에 친구 넷이랑 같이 갔는데 어떤 남자가 히야코네 그 테이블에 술을 보낸 거야. 친구들이 막 히야코한테 약간 좀 장난친다고? 야, 저 사람이 너 마음에 들어서 저 술 보냈나 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술을 마시는데 술을 보내준 거야. 근데 얘가 그 순간 이제 그렇게 막 너한테 보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히야코 마음에 들어서 보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친구가 얘기하니까 히야코가 갑자기 집에 가야겠다고 얘기를 해. 얘 생각에는 모르는 사람이 술을 산다는 건 뭔가 외국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대. 히야코가 서둘러서 일어서며 미안, 나 그만 가야겠어. 아케미와 같이 지하철에 탄 히야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 그냥 먼저 갈게 약간 이러니까 그냥 친구들도 그냥 같이 이제 따라서 일어난 거야. 그럼 같이 들어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친구랑 같이 지하철을 타게 됐어. 지하철은 아직 운행 중이었고 혼잡하기까지 했다. 남자 여자 교복 차림의 고등학생들도 보인다. 출입문 여닫는 소리, 단조로운 안내방송, 무표정한 사람들. 누군가가 빨고 있는 사탕 냄새가 난다. 차 안의 밝기와 숨막힐 듯한 혼김에 히야코는 우스울이 많지 안도했다. 친구 아케미. 기가 막힌다. 아케미는 반쯤 화가 나 있다. 아니 꼭 그런 타이밍에 일어설 건 뭐야? 어디 몸이 안 좋은 줄 알고 놀랐잖아. 히야코. 미안해. 히야코는 사과하고 고개를 움츠렸다. 친구 아케미. 꼭 그렇게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
따지듯 묻자 대답이 궁해졌다. 그때 느낀 어린애 같은 공포를 어떻게 설명해야 친구가 알아줄까? 대관절, 그건 무엇에 대한 공포였을까? 히야코, 내가 테니스 배운다고 말했던가? 히야코의 설명은 자기 귀에조차 난데없이 울렸다. 레슨 후에 다른 사람들은 다 라운지에서 느긋하게 쉬는데 나는 아무래도 그게 안 되는 거야. 집이 가까워서겠거니 싶었지. 가까우니까 거기서 쉬느니 얼른 집에 돌아가는 게 간단하고 편해서일 거라고. 우습지. 하고 말을 잇고는 쿡쿡 웃음을 터뜨리고 만다. 급할 건 하나도 없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급해져 버려. 기다리는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케미 너처럼 막 따끈따끈한 그런 사이도 아닌데 말이야. 우습지. 하고 히야코는 되풀이한다. 쇼조가 보고 싶어졌다. 밤에 밖에 나와 있으면 불안해. 익숙해지질 않아. 익숙해지면 쇼조를 잃을 것만 같다 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친구 아케미, 너희 남편 엄하니? 아케미의 질문에 히야코는 심한 위화감을 느낀다. 히야코, 아니? 묘하게 딱 잘라 대답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슈짱이 아내의 외출을 달가워하지 않는 건 맞지만 나는 그게 두려운 건 아니야. 옛날엔 밤이 아군이었으니까. 대신 히야코는 그렇게 말했다. 그때를 기억해내는 게 두려운 걸 거야. 간단히 떠올릴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말이야. 짧은 침묵이 생겨났다. 창유리에 두 사람의 모습이 비친다. 아주 젊진 않아도 그리 나이 먹은 축에도 끼지 않은 두 여자다.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차림의 아케미와 하얀 니트 재킷을 입은 히야코. 친구, 잘은 모르겠지만 아케미가 말한다. 잘은 모르겠지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다. 히야코, 큰일이지. 대답하고 히야코는 웃는다. 웃으면서 문득 이해한다. 가네의 요우코의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았던 건 그의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럼에도 다시 함께 살기로 결정한 요우코였다. 아케미, 친구. 밤이 악군이었을 무렵이라. 농으로 들리듯 아케미가 말하고 히야코는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만 골똘히하면서 지하철 안에 광고를 읽는 척하고 있다. 집에 돌아가면 쇼조는 언짢은 얼굴로 기다리고 있겠지? 목욕하고 나니 추웠다는 둥 냄비에 데웠다는 등 소소한 푸념을 하리라. 즐거웠어. 히야코는 아마도 그런 말과 함께 레스토랑 분위기가 좋았다고 이야기하리라. 그 후에 바에 갔어. 아케미는 애인이랑 따끈따끈하더라. 따끈따끈이라는 말 내가 쓰리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그만 웃어버렸어. 쇼조는 몹시 언짢은 표정으로 아무 말 하지 않으리라. 눈에 선했다. 방마다 불이 환하고 TV도 두 대가 다 켜져 있다. 양복은 바닥에 떨어져 있고 밥 먹고 난 그릇들은 죄의 식탁에 벌려둔 채일이라. 그렇더라도 자신의 부재가 아무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는 나날로 돌아가고 싶진 않았다. 그건 너무 쓸쓸할 것 같다. 너무 쓸쓸하고 그리고 너무나 불안할 것 같다. 183페이지. 결혼기념일. 이 결혼기념일이 됐는데 이 남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결혼기념일을 보내자고 아내가 제안을 해가지고 남편한테 오늘 뭐 하고 싶어? 하니까 남편이 골프를 치고 골프 연습장에 가고 싶다 그래. 그래서 이제 둘이 가기로 했는데 이 아내는 막 골프 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마침 그 점원으로 일하는 곳에 손님이 자기가 최근에 이 책을 봤는데 재밌다고 히야코한테 그 책을 이렇게 빌려줬었어.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남편이 가자고 한 그 골프 연습장에 가서 히야코는 그 책을 읽고 남편은 골프 연습을 해. 근데 이 책이 되게 재밌었대. 네, 뭐 유원지 관련된 뭐 그런 책이었는데 책 속에 뭔가 빠져들어가지고 책 내용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 자기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빠져들어갔었대. 여기저기서 유혈 참사가 빚어지는 미국의 거대 유원지에 히야코는 와 있다. 그곳에서 매력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그의 딸, 프로그래머를 둘러싼 두 여자,
그리고 무척 강인하고 현명한 남자가 한 명 유원지의 손님으로 등장하여 활약하고 있다. 책장을 넘기면서 히야코는 신기한 기분에 젖는다. 살짝 땀에 젖어 공을 치는데 여념이 없는 쇼조는 모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그곳에 있는데. 이를테면 어제 얼굴을 들고 잔뜩 찌푸린 하늘과 삼면을 에워싼 녹색 망을 보면서 히야코는 생각한다. 이를테면 어제 내가 직장에서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쇼장이 모르는 것과 비슷하다. 또는 내가 직장에서의 쇼장을 전혀 모르는 것과. 하지만 그것은 존재한다. 이렇게 여기에 있으면 우리는 아마도 사이좋은 부부로 보이겠지? 쇼조가 가져다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히야코는 생각한다. 그렇지만 쇼장은 나의, 나는 쇼장에 대체 무얼 알고 있다는 걸까? 196페이지. 야구 티켓이 석 장 생겼다며 같이 가자는 오가와라 아키라를 따라 쇼조는 고라쿠엔 구장에 와 있다. 남편 회사 동료 중에 한 명이 야구 티켓이 남는다고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별로 안 친한 사람 셋이서 그 야구 경기를 보러 가기로 했어. 쇼조, 오기와라 아키라, 그리고 하야시 마유미 세 사람. 누가 봐도 퇴근길에 그다지 친하지 않은 새 일행이다. 프로야구는 어릴 적부터 좋아했다. 오랜만에 경기장을 찾아 직접 관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었다. 그러나 쇼조는 아까부터 이제 4회 초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시합이 끝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언제나 그렇다. 무언가가 시작되기 전엔 빨리 시작되길 바라고 막상 시작되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란다. 204페이지. 이렇게 야구 게임을 보고 있는데 뭔가 그 야구 게임이 재미없어서 빨리 그냥 7회까지만 보고 중간에 나와서 셋이서 이제 고깃집에 가. 마유미. 부장님 댁엔 자제분 없으시죠? 좋겠다. 라며 웃는 얼굴로. 오기와라 아키라. 좋겠다니? 하야시 씨네도 아직 없잖아요. 오기와라 아키라가 말참견을 했다. 마침 쇼조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했다. 마유미. 그렇지만요. 마유미는 생간을 입에 넣었다. 쇼조는 눈을 돌린다. 히야코는 생간을 먹을 수 있을까 생각했다. 구운 고기를 싫어할 정도니까 아마도 무리일 것이다. 그렇게 결론 짓고 왠지 모르게 안도했다. 마유미. 하지만 달라요. 우리는 이제 막 결혼했으니까 애가 없는 건 당연하죠. 그게 아니라 부장님 댁처럼 결혼한 지 오래됐으면서도 아이 같은 거 없이 둘이서만 1대1로 마주 대할 수 있는 남녀라니 멋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남편이 오늘 야구장에 간다고 하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아침에 바나나 3개를 내밀었거든. 근데 쇼조의 가방에는 바나나가 하나 들어있었대. 쇼조는 바나나를 좋아한다. 히야코는 바나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과일답지 않아서라고 언젠가 말했었다. 스펀지 같고 달고 목이 맨다며. 그럼에도 장을 볼 때면 히야코는 바나나를 산다. 가방 안에 바나나를 먹을 생각은 없었다. 좌석 아래 놓아둔 가방의 존재를 잔땅지로 확인한다. 거기에 그것이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기뻤다. 아내가 이렇게 바나나 3개를 내밀었을 때 남편이 이거 가져가라고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바나나 3개를 내밀었잖아. 근데 남편이 그 중에서 바나나 1개만 가져가. 그러니까 아내가 왜? 3시 가는데 혼자서만 먹으려고?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남편이 대답은 하지 않아. 근데 자기 속으로는 그러니까 아내는 3개를 건넸는데 1개만 가져가면서 왜 너 3시 가는데 3개 안 가져가고 1개만 가져가서 너 혼자 먹으려고? 남편 혼자 먹으려고? 남편이 대답하지 않는데 속으로 생각하면서 다 큰 어른들이 이렇게 야구장 가가지고 나란히 바나나를 까먹을 순 없잖아. 그래서 바나나를 하나만 챙겼대. 어쨌든 셋이서 고깃집에서 다시 나와서 집에 돌아가면서 슈즈한테는 여전히 그 가방에 그 바나나가 있는 거지.
고깃집에서 먹은 게 거의 없는데도 쇼조는 그 외계인들과의 저녁 식사가 즐거웠다고 느낀다. 두 사람 다 왕성하게 먹어댔고 그 모습은 자신의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학창시절의 기분을. 야구장을 나왔을 때 느낀 느긋한 기분도 요컨대 그거였는지도 모르겠다고 쇼조는 생각한다. 히어코가 없는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유. 그 순간 뒤가 캥겼다. 가방 안에 바나나가 존재를 주장하기 시작한다. 개찰구로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슈조는 우울해지고 이윽고 화가 났다. 이런 걸 들려보내니까 나쁜 거다. 히어코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건지. 완전히 어린애의 소풍 아닌가. 완전히 족쇄 아닌가. 밝은 역 구내는 어중간하게 혼잡했다. 슈즈는 도저히 바나나를 버리지 못한다. 바보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아무래도 그럴 수가 없다. 가방 안의 바나나가 이제는 히야코 자체인 양 느껴졌다.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고기 먹었구나. 남편, 껌 씹었는데. 변명처럼 중얼거린 슈조에게 히야코는 웃으며 얼굴에 갖다 대고 공기 냄새를 맡는다. 냄새는 머리나 옷에 배는 거야. 집안은 따뜻하고 현실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다리 밑대가 나와 있다. 청바지 비슷한 천으로 만들어진 감색 원피스에 물색 가디건을 겹쳐 입은 히야코는 느긋해 보였다. 여태 함께 살아왔는데도 바깥에서 돌아올 때마다 이곳에 히야코가 있다는 사실에 슈조는 소소한 만족을 느낀다. (221페이지) 와이셔츠, 티셔츠, 잠옷, 손수건 흥얼거리면서 다림질을 하고 있는 사이 히야코는 유쾌해졌다. 자신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것.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느긋하고 자유로운 기분, 두려울 것 하나 없는 듯한. 시선을 들어보니 슈조는 바나나를 먹고 있었다. 소파에서 일어나 앉아 고개를 숙이고 우물우물. 오늘 아침 그것을 건네준 일이 생각났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이 사람은 왜 지금 여기서 그걸 먹고 있는 걸까? 히야코의 눈에 껍질이 거무스름한 그 바나나는 정말이지 맛없어 보였다. 슈조는 눈 깜짝할 새에 바나나를 다 먹어치우고 아직 입을 우물거리며 차를 마시고 껍질을 바닥에 버렸다. 히야코, 쇼짱! 히야코는 무심결에 숨을 들이마시고 나서 말했다. 나무랄 생각이었는데 놀란 목소리가 나왔다. 다리 밑대 너머로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의 쇼조와 눈이 마주쳤다.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커다랗고 말이 통하지 않는 따스한. 히야코는 쿡쿡 웃기 시작한다. 히야코, 하여간의 쇼짱은 우스워. 쿡쿡 웃으면서 히야코는 자신이 또다시 진심으로 놀라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나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쇼짱에게 익숙해지지 않는다. 그런 사실이 유쾌하게 느껴졌다. 유쾌하고 행복한, 슬프고 홀가분한 일로. 충동적으로 다리 밑대를 돌아가서 쇼조의 뺨에 입을 맞췄다. 그런 다음 몸을 굽혀 바나나 껍질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린다. 그러고 이 책은 끝나. 남편은 또 여전히 바나나 그걸 까먹고 그냥 껍질 그냥 바닥에다 버리는 거야. 그냥 바닥에다 그냥 그걸 버렸는데 아내가 이제 그걸 보고 뭐라 그럴 생각으로 쇼조 이렇게 불렀는데 자기도 그냥 근데 웃음이 났대. 그냥 쟤는 원래 저런 인간. 그러고 그냥 웃음이 나서 남편한테 가서 그냥 입을 맞추고 그냥 그 바나나 껍질을 버리고 쓰레기통에다가 이제 남편이 바닥에다 버린 그 바나나 껍질을 쓰레기통에 가서 버리고 이 책은 끝나. 근데 이렇게 이 책은 끝나는데 뒤에 역자후기라고 이 책을 엮은 사람이 후기를 쓴 게 있는데 그것도 좀 괜찮아서 그것도 가져왔어. 결혼 반지를 낄 때면 히야코는 늘 이상한 기분이 든다.
쇼조와 연애를 했다는 사실은 기억하고 있는데 대체 어떤 식으로 했는지 통 생각이 나질 않는다. 연애는 이상이며 결혼은 현실이란 말을 곧잘 듣곤 한다. 열정과 낭만만으로도 유지되는 것이 연애였다면 결혼은 보다 많은 책임과 인내가 따르는 현실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신혼의 단꿈에 젖을 새도 없이 꿈과 현실의 괴리감을 이겨내지 못해 갈등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결혼과 동시에 맞닥뜨리는 갖가지 불협화음과 부조화 속에서 힘들어하고 한숨 짓는 부부들이 숱하게 많지 않은가. 모든 갈등이 나와 다른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많은 부부들이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삐거덕대느라 아까운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이다.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이 무색하게 두 사람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과정의 연속인 것이다. 그나마 티격태격하던 때가 좋았지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쯤이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로 살겠다던 맹세는 어느덧 사라지고 결혼 생활이 그저 하루하루 견뎌내야만 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있으니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결혼은 해야 하되 누구나 행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은 아닐는지. 나는 쇼장에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그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것은 발견이었다.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그리고 털끝만큼도 의심할 여지 없는. 결혼 10년 차. 남편은 아내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려 하지만 아내가 하는 말은 듣지 않는다. 아내의 대답은 듣지 않으면서도 아내를 향해 이야기한다. 남편과 함께 있으면서 혼자인 듯 고독을 느끼고 그럼에도 함께 있지 않으면 어쩐지 불안함을 느끼는 아내. 체념과 동시에 웃는 습관이 몸에 배어버린 아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부부 사이의 미묘한 엇갈림. 고독과 체념이 아내의 맥없는 웃음 속에 깃들어 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착한 사람이며 자신을 소중히 여겨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차마 진실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조용히 웃고 만다. 진실에 다가가 변화를 피하기에 앞서 익숙함이 가져다주는 기묘한 안도감을 던져버리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익숙함이 모든 갈증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비단 부부 사이에서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공감과 소통이 없으면 언젠간 탈이 나기 마련이다. 평생 내 편이어야 할 사람이 정작 내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다면, 나 자신을 제대로 바라봐주지 않는다면 서운함을 넘어 혼자일 때보다 더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어느 한쪽이 행복하지 않다면 둘 다 불행한 건 아닐까?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것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망가지는 것도 너무나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따로 있는 건 아닐 터. 외로운 마음은 풍요롭게, 고단한 마음은 편히 내려놓을 수 있는 안식처 같은 아내 혹은 남편이 되기 위해선 서로가 습관처럼 외면해온 것들을 제대로 마주하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공감대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혼이라는 삶의 파도를 함께 넘는 동반자로서의 뒷심을 발휘하여 결혼의 성공은 적당한 짝을 찾는 데 있기보다 적당한 짝이 되는 데 있다는 말을 한 번쯤 되새겨볼 때이다. 라고 하면서 이 책은 끝나. 그냥 처음에 읽었을 때보다 다시 정리하면서 읽었을 때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 나는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냥 약간 소소하게 재밌었다 그래야 되나? 나는 이제 9시에 학원 가야 돼서 바로 자진 않을 것 같고 좀 누워서 쉬다가 레퀴엠도 찾아봐야지. 레퀴엠 조금 보다가 학원 가거나 잘 수 있으면 좀 더 자다가 학원 가려고.